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강 중국 개황, 중국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부분 중국과 중국인의 문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약 23%에서 25%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대중국 중화권의 의존도는 30%가 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 모두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상당수가 중국의 생산 기지 혹은 중국의 지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중국이 성장하면서 내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내수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죠. 그런 중국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을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요, 필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이러한 필요는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뭐 유수 기업들의 생산 물품들을 보게 되면은 메드 인 차이나의 모습을 달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물론 한국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류도 여러 방면에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음악, 그리고 영화, 뭐 K 패션이라 그러죠. 의상이라든지 화장품 모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요청이랄 거랄까요? 아니면 부탁이랄까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있어 가지고선 중요한 대상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중국 의존도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미래 먹거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한국이 많이 봐왔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1992년 8월 24일서부터 그 해년도 12월 31일 첫째 해에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적자를 보고 1993년서부터 지금까지 2020년에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대중국 관심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대기업의 리크루트라든지 아니면은 자문 혹은 그리고 특강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학생들한테 중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자주 듣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에 대한 관심, 중국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시류에 잘 맞추고 있구나.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중국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중국에 대한 수요, 사회적인 수요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가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수업은 마치 취업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바가 있는데요. 상당히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그리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부탁이기도 하고요. 자, 이 수업은 중국 경제 지리와 중국 문화 코드 두 개의 공통된 수업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제가 앞서 수업에서 중국은 지대물박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은 크고 자원은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얼마나 크냐?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400km입니다. 뭐 둥글둥글 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치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칠레와 같은 국가는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지역은 열대의 기후를 갖고 있고 남쪽 끝으로 가게 되면 남극과 맞닿아서 그쪽은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영어로 쓸 때 필리핀스라는 복수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서 왕왕 접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한국인들이 피살을 당했다, 아니면은 위난을 당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핀 정부의 어떤 대처가 미흡한 거는 국가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 관리가 쉽지 않은 지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대륙을 장악했던 프랑스는 둥글둥글한 국가죠. 파리가 한 중심에 있고요. 중국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를 한번 보실까요? 러시아는 동서로 굉장히 깁니다. 시차가 엄청나죠. 거의 반나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끝에서 브라디보스톡, 동쪽 끝인 브라디보스톡까지의 어떤 시차 그리고 관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혜택받은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같이 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과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한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국토의 면적이 넓다 보면은 그와 관련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해수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막도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가 계속 뻗쳐나는 티벳과 같은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란 나라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의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크게는 동서남북, 더 작게는 성별로, 도시별로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그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는 평생을 가도 중국 음식을 다 못 먹고 중국을 다 가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넓고 다양한 기후, 다양한 식생의 어떤 문화 그리고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7,000m 이상의 고산지대가 19자, 19개 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7,000m의 산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기껏 높다라고 얘기하면 한라산 정도, 남북을 얘기하면 백두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이라는 4계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천혜의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동일 시간에 북쪽에서는 한대, 남쪽에서는 열대, 서쪽에서는 건조한 사막지대, 서쪽에서는 습한 습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국 학생들한테 중국 문화 코드 혹은 중국의 지리적인 특징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에 우리가 얘기하는 만두를 먹는 습관, 우리는 떡국이라고 그러죠. 떡국에 만두도 넣어서 떡만둣국을 먹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짜오즈라 그래가지고선 만두를 먹습니다. 주로 화중지방, 화북지방에서 그렇게 합니다. 화남지방에 가면은요, 밀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밀가루를 얻을 수가 없어서 만두보다는 쌀, 밥을 주로 먹는 그런 식생활의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기호도
중국의 동서남북의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는 뭐 남쪽은 매운맛, 북쪽은 좀 담백한 맛이라고 그냥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쪽은 달고, 그리고 북쪽은 짜고, 서쪽은 맵고, 동쪽은 시다. 그런 뭐 맛의 어떤 편차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광동 음식, 사천 음식, 산동 음식, 아니면 절강 음식, 혹은 화양이라 그래가지고 절강과 안희의 음식. 그래서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지대 물박,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워낙 크고 다양한 사람들,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 비록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역시 소수주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산을 하나 두고 동쪽은 가부장제, 그리고 서쪽은 일처 다부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선 나온 젊은이들도 보기도 했고요. 그만큼 중국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먹는 것을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죠. 이 강의가 만약에 뭐 좀 여유가 있고 좀 조건이 좋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국의 각 지역의 맛과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강의실에서 중국의 어떤 미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얘기하게 되면은 뭐 세계 2대 음식, 3대 음식, 4대 음식, 5대 음식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양 음식은 프랑스 음식, 동양 음식은 중국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4대 요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산동, 사천, 광동, 절강, 강소성의 음식을 4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관련된 일종의 타부라든지 혹은 전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먹는 것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음식에 궁합을 맞추고요. 그 궁합 안에는 음양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극의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도 다릅니다. 티벳은 종교적으로 라마교를 믿고요. 서북 쪽에 위그르 지역을 가게 되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뭐 사회주의니까 종교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유는 그다지 없습니다. 종교를 보장하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역사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선 뭐 현재는 기독교고, 뭐 미래는 뭐 천주교고, 그리고 불교고.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랑 가끔 어떤 사원을 가게 되면은 절을 해가지고선 하는 불교식, 그리고 이슬람식, 그리고 기독교식, 천주교식,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무 신이면 어때? 나한테 이롭기만 하면 되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떤 역사와 사회 환경적인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만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는 다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두 권의 책을 읽으면은 일본을 대충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진주만을 공격을 했죠, 일본이. 그리고 일본 수용소에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 사회 학자가 여자 학자입니다. 여학자가 일본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일본인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얻어낸 결론은 결국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이 사람들을 침략을 하고 승리를 거두면은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덤빈다는 겁니다.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공포에 질릴 정도로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이어련 선생님이 쓴 축소지향의 1번입니다. 축소지향. 일본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어떤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일본에 가면요,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면은 같은 배기량이면 넓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주차장 면적이 가로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를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식 주차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질의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가지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작은 차를 선호하고 폭이 좁고 긴 차를 선호합니다. 그건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까요? 라는 거를 잘 살펴보면은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국수를 먹지만 이것을 더 빨리 편리하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컵라면입니다. 니신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죠. 근데 포장을 보게 되면은 커다란 포장이 없습니다. 모두 작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 저게 한 끼가 해결이 될까? 그냥 요깃거리나 되지 한 끼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일본의 문화와 관계된 것이죠. 문화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 역시도 일본이 만든 겁니다. 지금은 별로 쓰지 않지만 워크맨이라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음악을 듣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서 듣는 것이죠. 지금은 레트로라고 해가지고서 과거의 어떤 물건을 향수 어린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기조차도 힘듭니다. 우리한테도 축소지향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가 바로 MP3입니다. MP3의 음질이 안 좋다라고 소니에서는 치부해버렸지만 한국은 그 MP3를 상품으로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MP3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MP3를 전화기와 사진기와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공간적인 제약을 느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400km. 광활한 영토죠. 여러분들 혹시 지평선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선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맨 밀밭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밀밭 지겹다.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왼쪽 역시도 밀밭입니다. 8시간 동안 밀밭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해바라기가 나오는데 해바라기가 앞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그냥 끊임없이 해바라기만 있는 것입니다. 지평선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만큼 넓은 나라가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과 공간적인 특징은 항상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상당히 중국적인 시각, 중국적인 기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국민성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6개의 민족이 있고 13억 인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특징, 국민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개 공통적인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대략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급격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상을 극복하고자 많은 철학가들이 나왔죠. 제자 백가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속된 말로 머리털 빠집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해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대한민국 어떤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한번 볼까요?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한나라 이후에 당나라, 수도 없는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명나라, 청나라, 그 가운데선 당나라와 송나라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적인 변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생겨나는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어떤 생활 습관 혹은 중심의 어떤 협력 그리고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4세 동당이라고 하죠. 그것은 대가족 4세대가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손자 내 아들 자식이 모두 같이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왜? 변화하는 역사 왕조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빠르려고 해도 단번에 북경에서 홍콩까지 갈 수 없습니다. 북경에서 홍콩까지는 지금 뭐 비행기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도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가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속철도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인데 고속철로 2시간 반, 3시간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중국처럼 북경에서부터 홍콩까지 7개 정거장을 통과하면서 12시간 안에 돌파를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고속철도가 아니겠는가 하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고속철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특징과 어떤 문화 때문에 혹은 역사적인 특징 때문이라도 중국 사람들은 느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만만디라고. 인내심은 기본입니다. 북경은 분지인데 움푹 파였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눈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북방 민족이 수도로 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지는요, 한번 안개가 끼면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안개가 끼면은 비행기가 못 뜬다. 그럼 내일 공항에 또 오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2시간 지나면 날이 개겠지. 날이 해가 뜨면은 안개는 사라질 거야 라고 기다립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특징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고속철도가 많아서 뭐 굉장히 편하지만 제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북경에서 운남성이라고 서남쪽에 이제 지역을 가려면은 3박 4일 기차를 타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위구르 지역의 일이라는 데를 가려면은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탔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본 기차 중에 가장 긴 거는 속도도 나름 빠르고 뭐 쾌적하진 않지만 비교적 안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베리안 익스프레스입니다. 북경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그게 하절기에는 뭐 일주일 정도, 동절기에는 일주일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잡으면 충분히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기차 안에서 일주일 열흘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면 굉장히 생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은 강력한 동족의식과 상부상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특징이 있죠. 지연, 학연, 혈연을 많이 따지죠. 믿을 거는 주변에 접해 있던 사람,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도 향토 지향성이라는 지연을 많이 따지고요. 동족의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혈연, 학연을 많이 따집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타파하려는 것도 중국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자칫 반란이라든지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3000년에서 5000년 동안 이어진 역사 속에서 뿌리박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뿌리채 뽑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금 동서 간의 갈등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약해졌지만 여전히 전라도, 경상도의 어떤 동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지연과 학연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현대사회가 그것을 실력으로서 극복하는 조건을 만들어도 여전히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칼 3개만 잘 쓸 줄 알면은 평생 굶어 죽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긋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자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일러서 삼파도라고 그러는데 머리 깎는 칼, 주방 잡는 칼, 그리고 남의 손발. 그래서 페디큐어 같은 손발을 다듬는 업은 초창기에 미국에서 유대인이 했다가 나중에 화교들이 했다가 한국인들이 합니다.
지금 한국에 중국 음식점들이 많죠. 화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선 처음 시작했던 거 뭘까요? 역시 중국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짬뽕, 짜장면 같은 국수들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맛입니다. 네. 머리 안 자르는 사람 있을까요? 머리는 늘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만 잘 잘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 삼파도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다. 태평산세의 개가 될지언정 난세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삶에 대한 어떤 방편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화교권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딸을 낳으면 넌 의사가 되라. 남의 눈치 안 보고 잘 살 수 있다. 아들을 낳으면 넌 변호사가 되라. 그러면은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넌 정치인이 되라. 혹은 부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겠죠. 역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얘기할 때 보통 좋은 쪽에서 얘기할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사회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신혼방을 밝히는 밤, 그리고 과거급제 방문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기쁘다,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 가뭄에 비가 내리고 먼 곳에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혼자서 특출나다고 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좌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끈기 있게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본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칼 혹은 이어련 선생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을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책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중국을 봤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링위탕이라는 중국의 철학자인 유명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중국인을 얘기하고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미엔즈라는 체면입니다. 중국 사회에 형성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야 되고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잘 세워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른편과 왼편이 합쳐서 사람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은 하나가 하나를 기대고 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기대는 그런 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이해할 때 두 번째로 린위탕이 제시한 것은 바로 중국의 글자입니다. 한자죠. 중국에는 대략 한 13만 자 정도의 한자가 있습니다. 뭐 아직도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고문을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3만 자에서 많게는 15만 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한 8만 자에서 10만 자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천재도 모든 글자를 알 수 없고 어떤 바보도 한 글자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이 중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윈 돈 붓게 생겼습니까? 중국의 회장님들 스포츠 머리 합니다. 우리나라 회장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스포츠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스티브 잡스처럼 뉴발란스 운동화에 청바지에 터틀넥 하고 돌아다니는 개성 있는 회장님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제는 유관 역사 속의 찬란한 문화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속에서의 어떤 경허, 겸손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괜찮다라고 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볼 때는 현실에 아주 강한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교가 그다지 성행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잊고 싶은 거고 미래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미래를 그리고 과거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라는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합니다. 중국인의 어떤 기질과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북방 이민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명나라 때 완성이 됐습니다. 위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것인데 내가 다 못 옮기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자의 손자가 계속 하다 보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모하게도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특징, 역사성이 모두 가미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이머당 선생은, 리뉴이탕 선생은 체면, 문자, 만리장성 세 가지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특징, 국민성, 그리고 기질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는 중국 문화 코드와 중국 경제지리의 각각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코드에서는 우선 문화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중간고사 이전까지 설명하고요. 중국 경제지리는 각 이슈별로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제2강 중국 개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